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시간 시사토크,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층간소음인데요.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고 아이들의 등교 일수도 줄어들면서 다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층간소음 피해로 인한 민원 접수가 코로나 이전에 비해 무려 61%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당사자 모두에게 막대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이 층간소음 문제, 오늘의 첫 번째 이슈로 다뤄봅니다. 최용호 변호사님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서는 아이들 키우고 계시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아무래도 이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신경 많이 쓰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밑에 집에서 연락 올까 봐 항상 조마조마하죠. 네. 그래서 남자아이가 2명인데 애들의 기본적인 이동 수단은 걷는 게 아니라 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5발자국 이상만 되면 다다다다다 이렇게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좀 연락이 올까 봐 항상 조마조마한데 방법은 이제 매트를 깔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잠을 이제 밤에 일찍 재우는 거. 네. 그래서 아직까지 연락 온 적은 없습니다. 네, 육아의 또 현실적인 꿀팁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연간 2만 건이 넘는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신고가 되지 않은 것까지 합치면 사실상 더욱 많은 이들이 이 층간소음 문제로 고통받고 있을 텐데요. 코로나 시국 이전에도 이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이웃 간 갈등이 격화가 되고 또 심지어 협박이나 폭행, 살인 사건까지 일어나는 등 안타까운 일들이 왕왕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간 욱했다가 법적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고요? 당연히 이제 욱해서 이 집에 가서 뭐 폭행이나 상해 같은 사건이 나가면 법적 처벌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이 환지붕 아래 이웃끼리의 갈등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관련 영상 먼저 본 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주부 A씨의 악몽은 반년 전 윗집이 이사 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코로나 이전 같았으면 학교나 직장에 가 있을 낮 시간에도 윗집 초등학생 뛰어노는 소리, 윗집 아저씨가 발뒤꿈치로 쿵쿵 걷는 소음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놀이터를 못 나가니까 집에서 논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서울 강북구에 사는 50대 주부 B씨는 반대 경우입니다. 오히려 아랫집 항의에 시달리다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해 층간소음이 날 당시 집안에 사람이 없었다는 걸 확인해줬지만 막무가내였습니다.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거든요. 원룸을 잡아서 생활하고 있어요. 한국환경공단에 들어온 층간소음 민원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61% 늘었고 현장 진단 건수도 52% 증가했습니다. 층간소음에 시달린다면 환경부와 각 지자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국토부 산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도 할 수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시간, 노력을 따져보면 소송은 좋은 방법은 아니죠. 독일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을 내면 최고 5,000유로, 우리 돈 700만 원 가까운 과태료를 물리고 미국에선 강제 퇴거까지 가능합니다. 4집 중 3집이 공동주택에 사는 상황에서 이웃 탓만 할 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층간소음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층간소음 민원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이후에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법이고 실효성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의 층간소음에 관한 규정이 이제 신설이 되면서 네. 이제 관리 주체의 의무를 명확히 한 거죠. 아까 같이 욱해서 찾아가면 싸우거나 이제 형사 사건이 되니까 이제 그러지 말고 전에는 관리사무소에 어떠한 권한과 책임이 없다 보니까 뭐 층간소음 얘기를 관리사무소에서 하면은 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뭐 연락을 주거나 그럴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관리 주체가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뭐 조정 권한이나 이런 걸 부여를 했어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뭐 해달라, 좀 조용히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계속 어떻게 했을 때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아주 실효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할 겁니다. 네,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의 대화로 부드럽게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직접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더 많겠죠. 이렇게 층간소음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또 반대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환경부사나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인데요.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중재기관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소음 진동 관리법에 따라서 층간 소음을 측정하고 피해 사례를 이제 신고를 받고 조사하고 뭐 피해를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소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주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마다 좀 민감도도 다르고 할 텐데 그래도 이 정도면 소음으로 본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혹시 있나요? 예, 소음진동관리법에 이제 똑같이 규정을 해놨어요. 근데 사실 소음이라는 게 말씀대로 굉장히 주관적일 수도 있고 객관적으로 측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기술적인 어떠한 부분들이나 뭐 데시벨 네. 말고도 다른 용어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잘 알긴 어렵지만 뭐 좀 그 직접 충격과 텔레비전 등 공기 전달 소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네. 좀 큰 50데시벨 정도 전후로 해서 이제 층간소음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 법적 기준을 여쭤본 이유는 사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결국 소송까지 불사하게 되잖아요. 혹시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사소송을 직접 담당해 보셨거나 주변에 뭐 사례들이 있다면 얘기해 주셔도 좋고 또 소송이 정말 최선인지 아니면 또 다른 좋은 해결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층간소음의 피해자도 계시고 가해자도 계시고 이제 상담을 오면은 네. 사실 변호사로서는 절대 소송은 하지 마라. 어. 왜냐하면 위자료액이라는 게 인정될 수 있는 게 액이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적어요. 그분들은 피해자 같은 분들은 본인이 막 그 피해가 사실은 돈으로 산정할 수 없는 거고 피해를 이제 그 돈으로 산정을 한다면 수천만 원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200만 원 사이에 이제 위자료 액수가 결정이 된다고 봐야 돼요. 뭐 진짜 그 특이한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그래서 전혀 소송은 구제책이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그 소음도에 대해서 과학적인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법원에 가면 감정을 해야 되는데 이 소음 감정 비용만 수백에서 수천만 원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어떠한 그 실효성이 없는 거죠, 소송은. 그렇다면 아까 같이 그 이웃 사이 센터 네. 뭐 이런 센터에 가서 처음에 뭐 어떠한 그 소음도 측정이나 피해 상담 사례를 받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공동주택관리조정위원회나 환경조정위원회 이런 데 가셔가지고 이제 조정 신청하면 조정에 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의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제 소음도나 내 피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그 조사를 해주니까 그 피해를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을 가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것도 안 돼 소송을 간 적은 못 봤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극심한 고통에 비해서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재나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웃을 생각하는 배려겠죠. 하지만 층간소음을 최소화하는 시공 방법 등을 통해서도 더욱 확실한 해결 방법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